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표를 여러 번 썼을 텐데 통계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AI라고 되게 퉁쳐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 이제 고객을 만나보면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라는 건 분야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분야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데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AI에서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거는 크게 보면 머신러닝 아니면 전문가 시스템 두 개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회사고 머신러닝에서도 특히 우리는 딥러닝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내가 어떤 문제를 통계로 풀 수가 있고 머신러닝 기법 한 100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든지 에이다 부스팅이라든지 뭐 XGBM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 딥러닝은 특히 지금 코렐 프로젝트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4개, 4개 회사가 같이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디 대학교 두 군데 말이야. 인력 투입 우리가 제일 많았어. 맞잖아. 우리가 인력 투입이 제일 많아. 우리는 한 중간에 뭐 인력이 바뀐 적도 없고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투입했던 인력 뺀 적도 없고 인력 투입은 제일 많은데 거기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크다고 느끼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딥러닝이 원래 그래. 딥러닝이 원래 그렇다고. 통계적인 방법은 지금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발자 한 명이잖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 혼자 1당 100으로 하는 그 예측 모델 퍼포먼스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붙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럴까? 통계 모델을 한 명만 붙어도 꽤 그럴듯한 성능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사람이 거의 우리 한 8명 되지 않나? 그렇죠?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통계 모델은 일단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들 같은 거를 많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왔던 공식들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돼 있다. 그렇죠. 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우리가 애쓰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에서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이해 못해주는 고객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방금 정하진 그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통계 모델은 우리가 어떤 통계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백지에서 만드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통계 모델들을 참고해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립대 그 엔지니어가 자기 머릿속으로 통계 모델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 기존의 통계 모델들 가져와서 또는 자기들이 8년 전에 했던 걸 가져와서 그걸 일단 가져와. 그 다음에 지난 8년 동안에 이 통계 모델 관련해서 새로운 논문들도 나오고 기법들도 나왔잖아. 그러면은 예전 모델에다 그걸 덧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 모델보다 성능이 좋게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 한 80점이 나오면은 85점이 개런티가 된다고, 통계 모델은. 근데 딥러닝은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느끼지만 백지에서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딥러닝 모델은.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던 딥러닝 모델을 가져 좀 고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 백지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통계 모델의 초기 성능보다 딥러닝의 초기 성능이 형편없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그건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왜 딥러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초기 성능은 딥러닝의 통계 모델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데 왜 해야 돼요? 딥러닝 어떤 경우에 딥러닝을 해야 돼요? 처음 성능은 통계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향후의 예측이 주기적인 예측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은 초기 성능은 낮게 나오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계속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그렇게 추가되고 갱신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여건을 우리가 마련한다면 성능이 점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알파고처럼. 그렇죠? 알파고도 처음에 아마바도 998도 졌다고. 근데 계속 우리가 기보를 추구하고 훈련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2세대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기대할 때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코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 모델은 처음부터 성능이 이렇게 나와. 인원 투입을 적게 해도. 근데 우리 딥러닝 모델은 인원 투입 그렇게 많이 해도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렐이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모델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모델을 바꾸고 하는 의향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고객을 만나보면 그런 고객은 대한민국에 없다. 구글이나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이나. 그러니까 초기 성능은 통계보다도 낮지만 우리가 한 1년, 2년 정도 투자하면 압도적인 성능까지 갈 수도 있다는 기대로 딥러닝 프로젝트를 한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참 천주교 신자지만 성당 1년에 2번 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계란주는 날만 가는데 자주 가지도 않아서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종종 예로 써먹어서 좀 나서 좀 찔리긴 하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 아니지 외국인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바닷물 가르고 뭐 붕어빵으로 5,000명 먹이고 이런 거 뭐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안전뱅이 한자 뭐 일어나 그렇게 다 일어나고 뭐 그런 거 보여줬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보여주려고 오신 건 아니거든. 그게 예수님이 이 지구에 와서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왜 하느냐? 대중들한테 가끔씩은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주고자 하는 큰 뜻의 메시지는 따로 있어. 하지만 그거는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차밍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좀 별사탕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딥러닝은 원래대로 초기 성능은 형편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에 갖다 놔도 유연하게 모델이 워킹할 수 있고 그게 딥러닝 장점이 맞아. 근데 보통의 고객들은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고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붕어빵 하늘 5,000명 먹이는 그런 것도 가끔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통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기법도 좀 다룰 줄 아는 상태가 돼서 가끔씩은 성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고객들한테 무슨 딥러닝은 원래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원래 초기 성능이 형편없고요. 당신이 2년 정도 이렇게 데이터 계속 주시고 훈련시키면 커져 이기는 것처럼 알파고 이기는 것처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봤더니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게 원래 딥러닝 하는 일이 맞으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통계적 기법이라든지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권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액큐러시가 뭐 95가 나와 진짜 이런 식으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기법이 100가지 정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오늘 그 100가지 기법을 다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다는 몰라 100가지를. 근데 큰 틀만 얘기를 하면 이렇더라는 거야. 보면 제가 메일 보낸 게 있어요. 보면 7월 11일 세미나 보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첨부 파일이 2개 있죠. 여기 관련 링크가 왕창 걸어놔요. 근데 어쨌든 여기 첫 번째 첨부 파일 텍스트 파일인데 요거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약간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과거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신경회로만이 이름을 바꿨죠. 딥러닝으로. 지금 이 말이 좀 혼재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쓰는 말은 딥러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과거의 인공신경회로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줄여서 ANN이라고 불러. 그쵸? ANN이 요즘에 딥 뉴럴 네트워크로 바꾼 거다. 이게 딥러닝. 그래서 이제 ANN, DNN 그러는데
DNN은 크게 뭐 CNN, RNN, 근데 RNN은 이제 시결적으로 오래된 거는 좀 잊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LSTM을 보완하는 거고 뭐 요즘에 괜히 얘기 많아요. 아주 요런 구도이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크게 머신러닝과 전문가 시스템으로 나누는데 머신러닝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전문가 시스템은 룰 베이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다시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고 이게 이제 딥러닝 이름 바꾼 건데 자 이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머신러닝은 보통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내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함수가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봐봐요. 여기 보면 랜덤 포레스트 여기 보면 이거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스킨런이라고 불러? 사이킨런. 자 보면 사이킨런 패키지 안에 랜덤 포레스트 함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함수야. 어디 갔어? 이게 함수야 함수. 그렇죠? 여기 옵션이 많아. 뭐 옵션이 어마무시하게 많긴 한데 여기 그쵸? 뭐 속성이 이렇고. 근데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사이킨런 인풋 한 다음에 이 랜덤 포레스트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옵션을 다 안 써도 몇 가지 필요한 옵션에다 우리가 값을 주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딥러닝은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짜야 되고 좀 그래도 복잡하게 할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갖다 쓰는 거야.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에도 이렇게 각각의 머신러닝 기법에 대한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R에도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내부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적절한 데이터를 포맷에 맞게 집어넣고 옵션을 조정하면은 랜덤 포레스트를 한 거야. 별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에이블맥스 제안을 내가 왜 거절하냐면 그러니까 보통의 사용자들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할 거를 그 툴 안에서 하게 해주겠다.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얘기가 생각될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XGB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 예제를 봐야죠. 예제. 자, XGB 뭐 D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돌아오면 이거. 그냥 함수 갖다 쓰면 돼. 함수를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럼 뭐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럼 머신을 할 게 뭐가 있어? 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모델은 많은데 이거를 앙상블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섞어가지고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ABM이라는 모델이 하나 있고 GBM이라고 하는 모델이 하나 있으면 요 모델 두 개를 섞어서 앙상블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야. 그거를 써먹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앙상블을 어떻게 하냐? 뭐 수학적인 얘기라면 끝도 없으니까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오늘 하려는 얘기 이게 핵심인데 취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부스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 안에서 보면 평균하는 경우가 있고 다수결 투표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린애가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키가 몇 cm까지 크는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델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의사결정 트리도 모델이죠. 이거 하나의 모델이야.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GBM도 모델이고 ABM도 모델이고 XGBM, 라이트 GBM도 다 모델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하나씩 쓴다면 6개 모델 있죠. 그럼 6개 모델을 이용해서 다 각각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60cm까지 큰다고 예측하고 얘는 170, 얘는 165, 얘는 뭐 172, 얘는 158 이렇게 쭉 다른 값이 나오지. 그럼 그걸 평균해가지고 평균이 165야. 그러면 이 학생은 165까지 크겠네.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값의 레인지를 분석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어떤 국회의원이 후보가 국회의원에 선거에 나왔는데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하는 문제는 붙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마찬가지로 이 6개 모델한테 각각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는 붙는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수결로 하면 붙는 거지. 그러니까 앙상블 모델에서는 붙는 걸로 결과를 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앙상블이에요. 그런데 배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분류가 좀 밑으로 빠져야 되는 것도 있는데 배깅은 이거예요. 근본이 되는 모델을 한 개야. 예를 들자면 의사결정 트리. 의사결정 트리 모델이 하나죠. 근데 여기 언급된 모델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틀이 되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막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훈련이 맞춰진 모델이 되는데 배깅은 뭐냐면 하나의 모델한테 서로 다른 훈련 데이터 세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이사님이 의사결정 틀이라는 모델이야.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어. 훈련 데이터가 우리가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를 그대로 주면은 훈련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100개 중에 랜덤하게 한 30개를 누락시키고 70개만 주는 거야. 근데 처음 줄 때 70개와 다음 또 70개를 뽑을 때 주는 70개가 다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모델은 똑같은데 첫 번째 시도할 때는 1번부터 70번까지 70개를 주고 훈련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31번부터 100번까지 70개, 그 세 번째는 뭐 1, 3, 5, 7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70개 주면은 훈련의 결과가 다르지. 그러면은 그렇게 10번 다른 훈련 데이터를 주면은 훈련의 결과가 다른 10개의 의사결정 트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모델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되버린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다시 평균을 낼 수도 있고 다수결을 할 수도 있어. 이게 배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의사결정 트리를 배깅한 게 랜덤 포레스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의사결정 트리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의사결정 트리한테 전체 훈련 데이터를 주면은 훈련 결과는 의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막 섞어가지고 다르게 주면은 매번 그럼 그 결과가 달라. 그렇게 다르게 나온 의사결정 트리를 다 묶어버리는 게 랜덤 포레스트. 그게 배깅이에요. 배깅. 그러니까 배깅은 뭐다? 모델을 하는데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A 묶음을 줬을 때는 결과가 A-로 나오고 B 묶음을 줬을 때는 B-가 나오고 이렇게 한 10개를 줬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10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조합하는 게 배깅이에요. 그럼 부스팅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하나의 모델인데 하나의 모델에 훈련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서 줘. 그럼 훈련이 되죠. 그리고 걔한테 또 다시 훈련 데이터 다르게 해서 줘. 또 훈련이 되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결과는 모델이 하나가 나와. 부스팅이라는 표현을 쓰기 약간 그러는데 근데 모델이 점점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지. 그게 부스팅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는 배깅에 가까울까요? 부스팅에 가까울까요? 부스팅. 각자 한번. 배깅에 가깝다고 생각하자. 딥러닝. 부스팅에 가깝다고 생각하자. 박 팀장, AI 팀장. 두 개 합친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냐면 모델을 할 때 앞에서 학습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 배경을 쓸 수도 있고 모델 자체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내가 해본 적. 일단 부스팅은 확실하지. 왜냐면 우리가 에포크를 계속 돌릴 때마다 에포크 1일 때 훈련 결과와 또 에포크 2일 때 훈련 결과가 다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스팅보다 좀 약하지.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스팅은 다음 훈련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훈련 데이터를 바꾼다고. 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순차적으로 배치 사이즈에 맞게 그냥 순서대로 넣기 때문에 이제 그 부스팅의 효과는 얘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걸 부스팅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있고 백인의 효과도 있다고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그 하나의 레이어에 노드가 많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노드가 각각의 배깅의 결과로 나눠서 서로 다른 모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10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풀리 커넥티드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 노드도 어차피 인풋 레이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히든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도 인풋 레이어의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입장이지. 그런데 그 웨이트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초기 값이 다르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노드가 배깅을 하는 효과가 나는 거야. 배깅을 하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에포크를 돌리면서 훈련 데이터를 넣으면서 모델을 점점 좋아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부분에 부스팅의 의미가 있고 하나의 레이어 안에 노드가 여러 개 있고 그 노드가 서로 다른 값들을 갖고 하는 그러니까 웨이트 팩터 값을 갖고 하는 부분에서는 배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부스팅을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 내가 이메일 드린 거에 보면 이분이 그 KC 대학교가 기독교 쪽 대학교 같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 경영학과 이상철 교수님이 강의 자료를 통째로 올려놨어요. 이 링크에 가보면 작년 2학기 거에. 근데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 여기 한번 가보시고 여기 있는 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좀 필요한 부분은 한번 보실만 해요. 근데 여기를 가보면 여기 요 부분이 보면 부스팅을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에이다 부스트가 이제 부스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이 설명이 되게 잘 되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파란색 동그라미하고 빨간색 템으로 구별하는 모델을 막 만들고 싶은 거야.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선 왼쪽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고 이 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모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처음부터 이걸 찾지 못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첫 번째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봤어. 근데 분류가 이렇게 된 거야. 요 틀렸지, 요 두 개. 요 두 개는 분류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다음에 훈련시킬 때는 틀린 애들에 해당하는 그 훈련 데이터 개수를 확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이 커졌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10개 있었으면 예를 들자면 틀렸네? 다음에 훈련시킬 때는 얘들의 개수를 뭐 한 50개 이렇게 늘려버려. 그러면은 이 모델이 얘들을 안 틀리는 방향으로 훈련할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그때는 얘가 틀리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틀린 애들의 개수를 늘려. 그리고 훈련시키는 이 과정은 계속 겪다 보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할 때 틀린 문제가 발견되면 틀린 문제를 더 많이 푸잖아. 그런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피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에이다고스트는 이제 그 샘플이라는 게 훈련 데이터인데 이걸 뽑을 때 잘못 분류된 거를 가중치를 더 준 거야. 그러니까 가중치를 더 준다는 얘기는 개수를 늘려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 훈련 때는 앞에서 틀렸던 거를 좀 안 틀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이게 이제 에이다 부스팅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야. 실제로.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은 우리가 배깅을 해서 하나의 모델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부스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 데이터를 다시 줄 때 그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같은 걸 줬는데 부스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다음 훈련 데이터를 조절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방법을 안 쓰면 계속 같은 훈련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이다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수학 선생님이 여기 학생들인데 수학 문제 풀어보라고 하루에 20문제씩 줘. 풀고 내 채점해보면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다음날 수학 문제 줄 때 기계적으로 계속 같은 걸 주는 거는 기존 방식이라면 부스팅은 뭐냐면 내가 집합 명제 부분에서 많이 틀리네? 그러면 그쪽 문제를 더 늘려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고 봤더니 뭐 미적분에서 많이 틀려. 그러면은 뭐 미적분의 개념 이런 문제를 늘려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조정하는 이제 그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법인데 이게 에이다 부스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배깅하고 부스팅만 이해해도 앙상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앙상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캐글을 다 가보셨잖아요. 캐글 아시잖아요. 이게 머신러닝 경진대회잖아 한마디로. 근데 보면은 캐글 각각의 문제에서 1등한 사례들을 보면 질문 1등한 애들이 딥러닝으로 1등을 했을까요?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으로 1등을 했을까요? 보통 왜 딥러닝이 아닐까? 내가 케이스를 봐도 딥러닝으로 1등한 경우는 별로 없어. 왜냐면 캐글은 기한이 짧잖아. 뭐 일주일 보름 이렇단 말이야. 보름 안에 딥러닝 풀어도 어떻게 해? 그거 구조 짜다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비 대회라고 이거는 가성비 대회. 그러니까 적은 시간, 적은 인력, 적은 돈을 들이고 1등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딥러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뭐 소프트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여러 개 모델을 그냥 가져와서 앙상블 모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하다가 뭐 했더니 성능이 제일 잘 나와. 그럼 그걸 제출한다고. 근데 그렇게 나온 모델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딱 주어진 데이터셋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어도 현실의 문제에 갖다 대면 안 맞아. 앙상블 모델이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해서 배깅을 하고 부스팅을 해서 제일 좋은 섞어지기를 만들어내는데 주어진 학습 데이터와 주어진 문제의 최적인 앙상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문제에다가 들이대면은 그런 성능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현업인한테 계속 나한테 하기도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어. 근데 자기 회사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캐글대에 있어. 거기 1등한 코드가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들 문제를 해보면 안 맞는다고. 그게 문제야. 자, 그러면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붕어빵으로 5,000명 먹는 권능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우리 고객들한테 딥러닝은 성능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딥러닝은 어떤 좀 예상치 못한 환경에 들이대도 워킹한다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딥러닝이 그러니까 통계 모델은 이런 거야. 이세돌을 연대에 두고 만든 통계 모델은 커대한테 들이대면 전혀 안 하고. 근데 딥러닝은 안 그렇잖아요. 이세돌이 커대한테 바뀌어도 워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눈에 안 보이는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앞으로 하면서 틈틈이 이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해서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권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효용이 떨어지는 건 다음 문제야.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어떨 때는 배깅 부스팅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앙상블 모델을 만들어서 좀 보여주고. 자, 코레일 프로젝트 얘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가 세부적으로는 이걸 계획을 많이 안 했는데 뭐 수요 예측이나 최저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앙상블 모델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하면 성능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 문제가 바뀌어버리면은 완전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남은 시간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거 몇 장 안 됩니다. 의사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사결정 트리는 머신러닝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의사결정 트리의 장점은 뭐냐면 설명력이 있어요. 머신러닝 모델 치고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설명력이 있어. 그러니까 설명력이 있다는 소리는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좀 납득이 쉽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트리를 배깅을 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랜덤 포레스트야.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개를 이해하시면 아 배깅이 이런 식이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가 성능이 사실 잘 나오지. 그리고 아주 설명을 드리면 의사결정 트리 설명할 거고 랜덤 포레스트 설명드릴 건데 아까 ABM을 설명한 거야. 에이다 부스팅. 아까 그치?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은 에이다 부스팅하고 부스팅하는 방법이 좀 달라.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약간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수학적 좀 원리는 좀 비슷한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오차 로스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해서 부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XGM은 GBM에서 발전한 건데 GBM을 하려다 보면 계산량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분신을 찾고 싶어. 딱 보면은 가격 사진이 이거죠. 요거죠. 이렇게 몇 장 안 될 때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 8,000장이면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화냐 아니냐. 만화면은 일로 빠지고 만화가 아니야. 겨울이다 아니다. 여름이면 빠지고 겨울이면 여기지. 그리고 사람이 한 명 이상이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만약에 겨울에 찍은 가족 사진을 찾고 싶다면 이게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질문을 요 순서대로 질문하면은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의사결정 트리라는 건 뭐냐면 질문의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만한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고 겨울인지 아닌지 한 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요 순서일 수도 있고 겨울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고 만한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한 명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그쵸. 질문의 순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 근데 의사결정 트리는 뭘 하는 거냐면 수학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만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한지 아닌지 구별하면은 절반이 탈락해. 절반. 전체 8 중에서. 근데 처음에 겨울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면 3명만 탈락하고 한 명인지 아닌지 질문하면 3명이 탈락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체육대 같은 거 OX 퀴즈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만약 1000명이야. 그럼 OX 문제가 어떤 게 제일 좋은 문제냐면 만약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첫 번째 문제에 한 명이 맞추고 999명이 또 떨어져. 이거는 안 좋다는 거야. 너무 극단적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명씩 탈락을 해. 그러면 최악의 경우 질문을 10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반반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아가지고 우리가 OX 퀴즈 문제를 딱 냈는데 500명이 떨어지고 500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문했더니 또 250명이 떨어지고 250명이 살아납니다. 그런 순서의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한 4-5번만 질문해도 몇 명을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는 지금 3대5, 3대5로 나누는데 얘는 4대4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한테 이런 식의 사진을 주면 이 의사결정 트리는 뭘 하냐면은 어떤 순서대로 질문하는 게 좋은지를 컴퓨터가 그냥 찾아다 줘요. 그게 의사결정 트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똑같다면 의사결정 트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랜덤 포레스트 얘기가 나오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 7개의 학습 데이터를 의사결정 트리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 중에서 6개만 주고 어떨 때는 이 중에서 7개만 주고 어떨 때는 이 중에서 5개만 주고 이렇게 일부러 몇 개를 빼가지고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만들어진 의사결정 트리의 모양이 다르겠지. 그렇죠? 그거를 묶은 거야. 이게 막 겹쳐져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의사결정 트리라고. 그러니까 숲이 된 거야, 숲이. 나무들이 모여도 숲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배경이라고, 배경. 의사결정 트리는 모델 하나인데 학습 데이터를 일부러 막 다른 세트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의사결정 트리가 다 다르게 나오죠. 그걸 묶은 게 배경이야. 그럼 이걸 써먹을 때는 분류 문제는 다수결 투표를 하면 되고 분석 문제는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결정 트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순서로 분류를 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저거 섞어버렸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객한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납득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 트리를 푸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사결정 트리를 배경해서 랜덤 포레스트가 나온 거다. 이거 우리 예전에 그 수천형대 프로젝트 할 때 기억나잖아요. 이거고.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의 문제를 푸는데 앞으로 우리는 딥러닝을 주로 하는 회사는 많으니까 딥러닝을 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프로젝트 도중에 아니면 프로젝트 최종 산출의 일부는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더 고객을 설득하기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딥러닝은 원래 초기 성능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은 내가 오늘 뭐 되게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구현이 쉬워. 함수가 다 만들어질 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함수를 잘 이해하고 그 함수에 적절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함수 안에 인수를 잘 옵션을 잘 조정하고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가지고 배깅하고 부스팅을 적절히 해서 앙상블 모델을 잘 만드는 게 다야. 그래서 소위 케이블 대회에서 막 1등 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딥러닝 프로젝트는 그냥 함수를 쓰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값이 연결돼서 들어가게 하려면은 전 처리도 되게 시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구조도 되게 여러 번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성능을 확인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번에 코렐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정당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저쪽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너무 할 수 있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기 좀 많이 알잖아, 머신러닝. 박사님. 의견.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상황에 따라서. 박 팀장도 이런 스코어는 다 알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딥러닝 모델을 파고 있어. 딥러닝 모델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은 진짜 구별하기 쉽다니까. 진짜 보면 내가 이제 메일 준 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보면 예를 들어 XGBM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 사이킨런의 함수가 있어. 그래 이거야. 그래서 함수가 그렇게 복잡하긴 하네. 함수를 쓰면 돼. 함수를 쓰면 돼.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지. 우리가 기존에
만약에 그 연구소 같은 데서 뭘 하는 거냐면 나이트 GBM이 있어. 이거를 더 개량하는 뭐 코리아 KGBM을 만들겠다. 그냥 연구소에서 그거 몇 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GBM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에이다 부스트와 GBM을 섞은 뭐 하이브리드 GBM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연구소에서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져다 쓰는 입장이니까. 그죠?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지 않아. 질문 주시면 다른 거. 다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머신러닝 뭐 다. 질문 있어요. 어. 베깅이랑 어. 부스팅은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아, 베깅은 어떨 때 쓰고 부스팅은 어떨 때 쓰고.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베깅을 하면 하나의 모델이 홍길동 분신술처럼 되는 거야. 홍길동이 10명이 되는 거야. 손오공이 10명이 되는 거야. 이게 베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앙상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앙상블 모델은 모델이 일단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뭐 평균을 내든 뭐 다수결 투표를 시키든 해서 앙상블 모델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모델을 여러 개 만들기가 힘드니까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분신상화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 모델을 만들 때 베깅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결정 트리를 베깅해버리면 서로 다른 의사결정 트리가 수십 개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대하게 묶은 게 랜덤 포인트예요. 그렇게 이제 모델의 개수를 늘리고 싶다. 그게 베깅이고, 부스팅은 그냥 모델을 하나야, 하나. 모델이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델을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게 부스팅이에요. 그러니까 부스팅, 그러니까 약간 단어 느낌 그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카레이서가 막 하다가 갑자기 뒤에 뭐 무슨 제트 엔진 틀어가지고 막 앞으로 뭉 가는 카트라이더의 그 있잖아 뭐 아이콘탕 들어가 앞으로 윙 가는 거 그게 부스팅이야 부스팅. 이거는 부스팅. 그래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는 분명히 부스팅의 의미도 있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박진영 말한 것처럼 배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아니다. 좋은 질문. 이거 예전에 그 교육과정에서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많이 알겠네. 많은 전문가 여기 있네. 물어봐봐. 아니, 왜냐면은, 딥러닝으로 성능 내는 거는, 이게 완전히 진짜 무슨, 성경책 필사하는 느낌이야, 약간. 그쵸? 필사 해보시잖아. 와, 완전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은 이제 그 서유기에서 손오공 일당이 근두운을 타고 인도 갔다 오는 약간 그런 적은 노력을 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에 기회 되면은 좀 이거 우리 거기 교육 과정에 뭐 컨텐츠도 있지. 네. 그런 거 좀 찾아서 좀 공유 좀 해주고. 우리가 너무 딥러닝에 너무 치중했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도 평균 이상은 좀 커버가 돼야 되고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딥러닝 프로젝트다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프로젝트 그렇게 구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번에 그 대구에 있는 업체도 우리 견적이 현실적인 얘기를 진짜 보세요. 우리가 견적을 1억 7천만 원을 냈단 말이야. 그 골프만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계약한다고 해놨다가 잠정을 해버렸는데 뭐 전화도 안 받으니까 다른 경쟁사한테 5천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 그럼 견적이 3배 이상 차이 나면 둘 중에 하나거든. 비싼 쪽이 완전히 등쳐먹거나 낮은 쪽이 엉터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왜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우리는 진짜 딥러닝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근데 그런 경쟁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성비 쩌는 방법을 자꾸 제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진짜 비즈니스에서는 우리 방식도 적용이 될까 말까인데 그런 방식은 진짜 골프 현장에는 안 먹히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한테 저거 사기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걸 좀 다룰 줄 알고
두 개를 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당장의 성능은 나오지만 성능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미미하고 환경이 바뀌면 먹혀가지 않는다. 근데 딥러닝 방식은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너무 딥러닝 같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 통계도 그렇고 이 머신러닝도 그렇고 좀 이런 쪽의 틈을 넘어가는 거좀 보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문합시다.